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한 남성이요 갓난아기를 유기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 남성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 그 아기를 낳은 적도 만난 적도 심지어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아기를 어떻게 유기하나요? 알고 보니 가출한 아내가 불륜남의 아기를 낳다가 사망했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남성의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월 1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어제부터 인터넷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어이가 없네 라는 대사로 유명한 배우 유아인 씨 얘긴데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유아인 씨 친구들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유아인 씨의 채모 160여 가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동행한 뒤에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압수한 이 유아인 씨의 채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입니다. 유아인 씨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고요. 어머. 국가수 결과 오는 20일쯤 나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보통 이 채모 정밀 감정은 빠르면 2주 안에 나올 수 있지만 그래요? 한 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고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채모 같은 것을 일단 동의를 받아서 일단 추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프로포폴 투약 혐의 조사를 받게 된 거 진짜로 이거는 이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아직 단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식약처에서 네. 이제 이 프로포폴 같은 이게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약물에 대한 오남용 사례 같은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A라는 병원에서 계속 처방을 받으면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저기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의료 쇼핑을 해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 한 명을 위해서 진행된 수사는 아니고 네. 식약처에서 이제 사실상 뭐 전수조사 비슷하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한 51명 정도는 분명히 이거는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일단 지금 수사 의뢰한 환자들, 그러니까 유아인 씨 포함한 51명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오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들이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내시경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때 저기 투약하는 게 프로포폴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아인 씨를 포함한 51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몸에 병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많이 투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상 이거는 오남용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8일과 9일에 걸쳐서 뭐 성형외과 포함해서 여러 복수병을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정황 포착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했고요. 네. 또 특히 프로포폴 처방, 뭐 투약 남발이 의심되는 서울시내병원 40여 곳으로 지금 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간단치가 않은 문제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유아인 씨 하면은 뭐 이른바 잘 나가는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소속사가 입장을 안 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아인 씨 소속사에서 바로 입장을 냈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어허.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 소명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불법적인 투약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여기 깔려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소속사가 유아인 씨라는 걸 밝히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익명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 실명이 밝혀지기까지 소속사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사가 먼저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아하.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밝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반대로 네. 경찰 측에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유명인을 상대로 이렇게 크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어허. 이런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그러네요. 진실의 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시청자분들도 프로포폴 이게 연예계에서 꼭 문제 될 때마다 이 프로포폴이 등장해서 귀에는 익숙할 것 같아요. 이 약물이. 그렇죠.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굉장히 의료용으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예요. 근데 잘 사용했을 때는 이게 뭐 의식 회복도 빠르고 구역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도 없지만 문제는 이 약물이 굉장히 위험한 게 중독 증상이 굉장히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한번 중독되면은 점점 이 투여량을 늘리면서 여기서 헤어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약물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 하정우 씨도 2019년 1월부터 9개월 정도 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번 정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서 벌금 3천만 원형 작년에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가수 마이클 잭슨은 이 프로포폴 때문에 사망한 그런 사례로 굉장히 그래요?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이 색깔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우유색이에요. 우유색이랑 비슷해서 밀크라는 우유주사, 밀크 이런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요? 사망 당시에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25mg 굉장히 많이 투여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가수 휘정 씨도 2020년에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뭐 박시연 씨, 장미인혜 씨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포폴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우리가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네네.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오남용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중독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마약으로 지정이 된 약물입니다. 아하. 상습 투약하게 되면요, 이 보통 그냥 투약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상습 투약하게 되면 처벌이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죄로 처해질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이 물론 유아인 씨 소속사 입장을 보면 자신감이 있다. 이거 불법적 투약 아니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내비치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그렇게 그러면 별로 혐의가 없는데도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유아인 씨 이거 중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프로포폴 물론 오남용하면 위험하고 절대선 안 되지만 초범인 경우에 지금까지 뭐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아인 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유아인 씨가 이 처음에 수사하고 그럴 당시에 지금 미국에 뭐 지인하고 함께 있다가 들어오는 과정이었었잖아요. 예. 유아인 씨는 뭐 직업 특성상 뭐 해외 많이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처벌이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 뭐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막 그 바로 신체 압수수색에서 채모 등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데 아무래도 유아인 씨가 그 미국에 있었을 당시에는 본인이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대비를 하기 전에 일단 유아인 씨의 그 몸의 신체 채모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강제 수사를 막 하는 것 아니냐 아하.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절차적인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절차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난데없이 유아인 씨의 이 프로포폴 의혹이 터지면서 난감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먼저 영화계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유아인 씨가 워낙 뭐 히트작 메이커라고 불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벌써 촬영을 마치고 이제 개봉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촬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혹시 수사 때문에 착질이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영화 승부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논의 중이었는데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거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찍었나 봐요, 이미 다.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영화 하이파이브 이 감독이 누구시냐면 써니를 만든 강영철 감독이에요. 오, 그분요, 네네. 나름 또 이제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 개봉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허. 아마 내부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드라마 종말의 바보는 올해 4분기에 공개 예고였고 또 지옥 원이 이미 공개가 됐었잖아요. 아하. 이번에 지옥 2 촬영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쪽 종사자들이 지금 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인 씨 하면 또 광고계 블루칩이라고 불리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비상에 걸렸다는 거죠. 오호.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광고 수가 4개 정도라고 수속사가 밝힌 그래요? 것으로 어허. 전해지는데
이제 이 아마 그 업체 측에서는 유한 씨 얼굴이 드러난 광고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품이 있는 광고물로 하나둘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찍어둔 영화나 온라인상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찍을 거, 그리고 광고, 하재근 평론가 합치면 정말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영화 관계자, 광고주들 진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가 2편이 개봉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드라마도 공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가 예정이 돼 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이 다 됐다는 거거든요. 완성된 건 빨리 공개해야 이 트렌드에 맞출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시기를 녹이면 실기하면 나중에 공개했을 때 이게 좀 기대에 못 미칠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걸고 출연한 건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미칠 수가 있고 투자자는 또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영화 승부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도 여기 출연을 해서 그래요? 이병헌 씨한테도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바둑 커뮤니티에서 이 승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이런 어머. 상황이 됐는데 승부에서 그 유아인 씨가 이창호 구단 역할을 그래요? 맡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바둑 동호인들이 지금 유아인 씨가 혹시 그 혐의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창호 구단한테 명예에 좀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아인 씨의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개봉을 무기한 연기해달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혹시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만약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지금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지만 혹시 만약입니다. 정말로 상습 투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혹시 유아인 씨가 광고 또 이미 찍어둔 영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최근에 이제 광고 같은 거 계약을 할 때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미지? 광고, 그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될 경우에는 광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런 경우 보통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것들을 계약서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직 그 단계를 논할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 수사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야, 진짜 요즘은 북한에 허구한 날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바로 김주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주혜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네. 김주혜에 대한 그냥 김주혜라고 이야기가 하죠. 네, 네. 김주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네. 요번에 8일 날 북한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는데 네. 거기에 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어허. 김주혜와 어머, 김정은이 함께 저렇게 뭐 어머.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아니, 물론 자기 아빠긴 하지만 뭐 국가 볼을 지금 최고 만져요. 존엄의 어머, 어머. 용안에 손을 대는 어머, 어머. 그런 모습도 어머. 아주 서슴없이 손을 댑니다. 어허. 저런 모습 선보였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행진을 했는데 네. 저런 행진 속에서 김정은과 김주혜가 이렇게 까만색 코트, 모자, 바지를 깔맞춤을 하듯이 그렇게 딱 차려입고 행진을 하는 네. 그리고 김정은, 김주혜 뒤에 이설주 여사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네. 마치 백두혈통을 앞서서 이렇게 어머. 선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주현 변호사님, 물론 아빠 아니 사랑하는 딸이 아빠 얼굴 만지고 대한민국 전생에서는 아무렇지 별 이상하지 않아. 근데 북한이란 특수성 때문에 어머 지금 김정은의 얼굴을 이렇게 딸이 만져요. 그리고 지금 뭐 저런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카페트 레드카페 걸어가는데 리설주가 먼저 딸을 내버려. 이거 다분히 연출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뭔가 지금 후계 구도를 위해서 저 김주혜를 이
언론 앞에 노출시키는 그 자체도 이 북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 겁니다. 네. 백두혈통이고 또 뭐 일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어떤 후계 구도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 네. 혈통을 과시하고 이렇게 부녀 관계가 친근하고 네.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저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노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때 뭐라고 말하면서 만졌을까요? 아빠 얼굴을? 그러니까요, 뭐 예쁘다 아빠 수염 예쁘다 안 하면서 깎았지? 뭐 있을까요? 아빠 로션 발랐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 이렇게 놀란 이유가요.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만지는 장면이 노출된 게 어허. 저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그 퍼스트 레이디도 내세우고 있고 지금 딸도 내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회라는 걸 굉장히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냥 제가 꼭 의심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앞서 저 장면 보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요 장면 여기서 보세요. 마치 무슨 영화 장면 감독이 레디 큐 하니까 딱 돌아서 만지고 좀 이게 그런 장면 같기도 한데. 약간 뭐 지금이야 뭐 이런 네, 그런 거 느낌이죠. 같네. 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뭐 허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저 김정은의 얼굴을 저렇게 양손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숙청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근데 저희가 수요일 날도 김주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요즘 굉장히 노출이 잦네요. 아하. 노출이 굉장히 작고 저렇게 아무리 딸이라고 하지만 네. 최고 저놈의 얼굴을 저렇게 쓰담쓰담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한다라는 건 그건 결국 김주혜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목적이겠죠. 뭐 북한이 저런 화면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신경 쓴다는 건 다 아실 테니까 네. 아마도 물론 지금 뭐 후계 구도를 논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김주혜의 존재감을 북한인민들한테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혜 하면은 또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또 관심사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호칭의 변천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번엔 또 뭐라 불렀을까요? 이번에는 새로운 수식어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특징이었습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열렸던 이제 열병식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도착했다. 네.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서 아하. 존경하는이란 표현 예전에 나왔던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북한이 잇따라서 김정은의 딸 김주혜를 부각하는 것을 우리 통일부도 주시하고 그래요?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후계 구도를 부각하는 거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아하. 어쨌건 통일부에서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저 모습 김주혜를 부각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북한의 복잡한 사정 또 변수가 이 방정식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분하게 저 후계 구도 혹시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감히 해봅니다. 저희가 요즘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연은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글을 올린 분이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갑자기 가출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집사람이 그동안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어허.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식을 셋이나 키우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던 이 남성이 청천벽력 같은 지금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뭐 아내가 외도남하고 살림까지 차려서 포기하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서 혼자 아이 셋을 키워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남성이 느꼈던 진짜 삶에 대한 고단함은 네. 오죽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시청자분들도 어머 세상에 이런 말이 지금 저절로 나오실 것 같아요. 세상에 일단은 마음이 듣는 저희도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래서 이 남성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통 여기서 얘기가 끝나잖아요. 네. 이혼 판결이 났는데
확정일, 이혼 확정일을 받기 전에 네. 이 집 나간 전 부인이 네. 제왕절개 출산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남성이 내 부인이 남의 아이 낳다가 죽었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일이 다 끝났나 네. 보다라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느 산부인과에서 당신을 고발했다. 당신이 아동을 유기했다고 산부인과에서 고발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앞부분까지만 들으면 이게 그냥 어디에 사연으로 올라온 걸로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황당하고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법률상으로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허. 본인이 출생신고하고 뭐 친생 부인의 소를 거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깨야 되는데 사실 내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 내 손으로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이 남성한테는 너무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임신 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현재 법률상 남편의 친자로 추정한다는 친생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친자 추정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복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친자 관계를 강력하게 안정화시키기는 취지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을 그 친생 부인의 소라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이 친자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으로서는 일단은 이 아버지가 법률상 친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보세요. 이 남성분은 지금 자신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지금 받아들일 수 없나 봐요. 유전자 검사를 했나 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당연히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아하.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대요. 아, 그래요? 근데 당연히 본인하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마도 그 내연남의 아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내연남하고 지금 살림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게 새 아이들 자기 눈으로 보는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아이가 또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아이를 유기했다고 지금 입건이 된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법이 현실을 계속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 바로 알아요.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돼. 너 아들이야. 지금 법이 이거거든요. 좀 불합리할 것 같아요. 남편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이분 입장에서 이게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의 아빠는 또 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아빠가 아이를 지금 안 데리고 가니까 유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일단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지금 이 아빠를 그럼 형사처벌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고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법률상 친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처벌하면 이거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누구도 이 남성이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저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여 어쩔 수 없이 입건한다고 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아마 기소유예 같은 것으로 종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경찰과 통화해봤는데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 경찰도 지금 신중한 거 왜냐면 이게 뭐 속도를 낼 문제는 아니에요. 입건할 예정이에요.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입건은 한 예정이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신중하게 아마 지금 경찰도 접근하는가 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남성은 지금 고민 수준도 아니죠. 아마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최종 고민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남성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건데 내 부인이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가서 살림을 차려서 밖에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지금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 자체로 기가 막히는데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는 그 애를 나보고 키우라고 한다. 그리고 시청 아동과에서도 나보고 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온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 기가 진짜. 막힌다라고 하면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상간남은 책임이 없습니까? 라고 이분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상간남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머 법적으로는. 이게 진짜 좀 이상하죠. 왜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이 남성이 아이 아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 친생자로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추정이 돼 있는 상황을 이 아빠가 소송을 통해서 깨야 돼요. 어머 친생자 관계가 없다라는 걸 깨야 된단 말이죠. 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제가 보기엔 내 연남이 내 아이입니다라고 적절을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 어머. 이 아이가 지금 이 내연남한테 당신의 아빠야라고 해서 인지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머.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내연남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지금 불편과 책임을 온통 이 남성이 다 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도 빨리 안 하면 그냥 친생자로 굳어져 버려요. 어머. 그것도 시한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소송 비용이라는 돈도 들잖아요. 네. 그리고 절차가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럼 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죠. 근데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인데. 어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실과 법이 굉장히 묘하게 지금 불일치하는. 만약에 아이 엄마라면 아이 엄마는 그냥 신체적으로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친생자로 확인이 되고 이거는 뭐 인지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 아빠 같은 경우 내연남이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 지금 세상에. 현실적으로서. 법적으로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유전자 이 확인 결과 불일치한다고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이 서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종이 조각처럼 쓸모가 없는 상황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왜 시청에서는 자꾸 그 아이를 지금 이 아빠한테 출생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아이는 그냥 아기잖아요. 근데 출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상황인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 아빠가 누가 아빠가 되든 간에 이 아이는 결국에는 지금 쉼터에 있다고 하는데 이 어머. 시설에서 법률 지원을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해도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이한테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절차적인 그런 근거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일단은 법률상 아버지인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생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 친자 관계를 분멸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친자 관계를 분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시설에 있게 된다고 하면 뭐 만약에 그 아버지 내연남이 자기의 어떤 법적 친자 관계를 인지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걸 인지 청구소도 이 아이가 제기 못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시설 기관장이 결국에는 이 아이를 대리해서 인지 청구의 소를 또 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면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그 상황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더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뭘까요? 내연남이 이 아이 출생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연남이 네. 아, 내입니다. 내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또? 법적으로 아빠가 아니잖아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생 추정이라는 그 민법 조항이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인지 아닌지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인가 뭐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중에 난 아이는 무조건 여기 어머. 이렇게 해놓은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얘가 아빠가 A인지 B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과학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 아직도 왜 저 친생 추정이라는 민법 규정 때문에 이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미치고 팔짝 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내연남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사연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저는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서 계속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인데 누리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맞아요. 분위기예요. 그럴 거예요. 사실 이거 글로만 보는데도 막 심장 떨리고 화난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고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를 이 남자애가 키우라는 거 정말 말도 안 된다. 가혹하다, 너무 진짜 그러죠. 가혹하다. 네. 이런 반응도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면 제왕절개할 때 수술 동의를 이 여성분이 했을 텐데 아마 상간남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상간남 왜 책임 안 지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이 아내분이 이제 집을 나가서 이 불륜남인 사람과 이제 살림 차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6개월만 살아도 사실혼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요. 앞서 정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발 법이
시대 상황을 좀 뭐 앞질러 가지 못하다 정말 최소한은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 남성 입장에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들 중에서는요, 진짜 무대 경험이 그 전에 한 번도 없던, 이제 그야말로 전무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이번 무대가 정말 간절함이 느껴진 무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최약체전에 이분이 나왔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보며 동그라미 그려보다가 오늘 밤 꿈속에 나를 찾을까 시린 가슴 안에 태우죠. 바람아 바람아 닿을 수 없는 그 길 따라가다 고달픈 걸음에 눈물 고이며 몰래 나 대신 훔쳐다오 나 대신 훔쳐다오 바람아 이 마음 전해다 오, 대박 사건. 하재근 평론가님, 족발집 청년 김정민 씨잖아요. 네, 김정민 씨인데 요번에 그 최약체전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불타는 트롯맨에서 아주 그 신박한 컨셉이었는데 거기서 김정민 씨가 최약체로 지목이 된 거예요. 네. 아주 신기한 일이었는데 네. 그 지목된 이유가 여태까지 임팩트가 없었고 어려운 곡을 소화해보지 않았다. 이게 지목된 이유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최약체전에 나와서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임팩트가 뭐였냐면 네. 김정민 씨의 음색. 아하. 음색이 엄청난 음색이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김준수 씨도 저런 음색은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재능을 선보였는데 네. 다만 지금까지 경험이 많이 쌓여있지 않아서 여기가 굉장히 큰 무대거든요. 아하. 기성 가수도 여기 나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인데 네. 완전 신인 여기 나왔으니까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보완할 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신유 씨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연예인 대표단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뭔가 환호도 있지만 아쉬움, 좀 막 엇갈린 게 좀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7년 동안 불족발 밥만 구웠는데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그 불족발 집에서 이제 족발을 7년째 야. 그리고 대학 진학도 이제 가정형편상 포기를 했고 아. 보통 이 정도 노래하면 아 다른 오디션에도 좀 나오고 무대도 좀 섰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디션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어머, 그래요? 이번이 사실상 첫 도전이란 말이죠. 네. 이거보다 더 잘하기 힘듭니다. 음흠. 근데 일단은 뭐 그런 단점들을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김정민 씨가 잘 못해서 얘기했다기보다 그 경험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 그리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족발집 청년 김정민 씨의 이 뭔가 귀를 녹이는 감성적인 노래에도 불구하고 녹이는 민순의 팀은 3위에 머물렀어요. 그렇다면 이 순위를 끌어올려야겠죠. 그럼 최강자전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큰아빠다. 54번 박민수 화이팅! 서천의 아들 박민수 화이팅!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
기적 소리 울음소리 나를 올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버거울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밤열차는 미련 없이 저 밤열차 방송 끝나고 바로 예매 들어갑니다. 전현평론가님. 네, 저런 밤열차 있으면 타고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무대 보셨겠지만 저 열차 안무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윙크까지 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 잠깐 밀어주면서 발라드로 분위기를 살짝 바꿨다가 네. 어쨌든 굉장히 여유 있는 무대인데 사실 이 노래가요. 박민수 씨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라고 왜요?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역 행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곳이 어머. 밤열차. 대박 사건. 이 박민수 씨가 24살 최강자 중에는 막내인데 막내의 반란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응원할 때 서천의 아들 하는 거 보셨죠? 시 전체가 밀어줘요. 지금 대박 사건. 이제 이 박민수 씨가 알린 것을 보면은 서천 지역의 남자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다는 취지로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서천 곳곳에 박민수 이런 응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아까 보면 여러 명이 같이 춤추다가 또 혼자 춤추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굉장히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무대 울렁증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뒤에 이 백업 댄서분들, 이렇게 춤 도와주신 분들이 딱 사라진 뒤에도 혼자 안무로 이 무대를 압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MZ세대의 뭔가 특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출연자분들 중에 MZ세대랑 제일 가까운 허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영광인데요. 그런데 지금 박민수 씨가 올해 나이 24살인데 제가 같은 세대로 묻기로 하니까 양심이 약간 찔립니다. 그런데 박민수 씨가요. 사실 목소리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무대 매너도 정말 좋지만 이 표정이나 아까 저기 나오는 장면 보세요. 장난꾸러기, 애교 섞인 그러네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원래 캐릭터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성향이 좀 애교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무대 뒤에서 본인의 이 애교 만점 이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긴장할 법도 한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덕담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박민수 씨 자기 멤버들이 오히려 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서천행 댄스 이 춤사위 보여주면서 긍정적 에너지도 또 전달을 했고 또 사실 최강자전 앞두고 이 손태지 씨 무대가 있었는데 너무 극찬받았었거든요. 그럼 뒤에서 더 떨리잖아요. 근데 대기실에 황영웅 씨랑 둘이 있었는데 바로 저 장면인데요. 형 나 기운 주라 이러면서 안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남자가 남자한테 저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진짜 저런 동생이 있으면 너무 이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황영웅 씨도 우리 집 와야지 하면서 합격해서 꼭 우리 집에서 합숙하면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서로 기운을 주고받고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야, 경쟁자이긴 하지만 서로 기운도 주고받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박민수 씨 연예인 대표단 110점 굉장히 높은 어머. 점수를 획득을 했는데 최종 합산 순위에서는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녹이는 민수의 팀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왜요? 최악체로 꼽혔던 이 김정민 씨, 또 박민수 씨 포함해서 애녹 씨, 최윤아 씨까지 4명이나 추가 합격 통해서 그래요?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야, 일단은 간절함이 뭔가 성과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이 팀도요, 정말 이 팀도
1점에 정말 간절한 팀이라면서요, 전여현 평론가님. 예, 바로 오룡이 나르샤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1라운드의 디너쇼 미션에서 2위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열심히 하면은 본선 3차 1위에 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전원이 이제 맞아요, 중견수 네. 진출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타는 트롯맨이 최약체라는 독특한 이것이 있는데 이수호 씨가 이 오룡이 나르샤의 최약체로 지목이 됐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팀원 중에 가장 멘탈이 약할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이수호 씨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해병대 전역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다다가 광주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더 심기일전 내가 이 자존심 상했는데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수호 씨가요, 최약체로 지목되면서 자존심에 얼마나 이 긁힘이 났을 거예요. 뭔가 이 결의를 다졌을 것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약국에서 약은 사 먹어봤는데 약하다는 소리는 세상 처음 들어봐가지고 형들한테 약하지 않다는 걸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에 그대가 내 가슴에 와닿았나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 당신을 그리며 헤매이네 좋은데?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콕 감으면 그대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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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떼지 못한 내가 더 노래 제목은 저리가지만 국민 대표단분들은 이리 와 하고 있어요. 백성원 변호사님. 이소 씨가 사실 다른 팀에서 멘탈이 약할 것 같다. 네. 거기다 또 최약체로 지목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진짜 멘탈이 약해질 것 같거든요. 멘탈이 강했던 사람도 근데 좀 전에 우리 무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뭐 1도 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김용임 씨 연습 많이 한 게 느껴졌고 목소리도 참 좋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참 신선했다. 조항조 씨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하나 굳이 욕심을 부리자면 네. 트로트는 좀 들을 때 편해야 되는데 고음을 자꾸 진성으로 쏘니까 약간 거기서 조금만 가성으로 넘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평가라기보다 이런 스킬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정도 그런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무대였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아주 국민 대표단의 마음을 이번엔 잡았습니다. 호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도 궁금합니다. 이수호 씨 멘탈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수호 씨. 네.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최약체 전에서는요. 연예인 대표단 점수만으로는 신성이 118점으로 1위였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수호 씨 연예인 대표단에게 108점 받았는데요. 어머. 국민 대표단 점수 반응 좋았습니다. 196점 더하니까 총점 304점으로 이야. 신성을 제치고 최약체전 최종 1위로 올라섰고요. 네. 팀을 위한 추가 점수 30점도 더 따낸 겁니다. 이야, 최약체전 1위를 차지한 오룡이 나르샤. 이제는 최강자전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최강자전엔 누가 나왔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도 있다고 이런 인생도 있다고
어설픈 미소를 지어보지만 흐르는 슬픈 눈물 죽조차도 피해가는 너무나 가엾은 내 인생 하지만 나 살아가야 하네 아니 살아가고 있네 오늘은 가고 내일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플까봐 나는 살아야가 하네 나는 살아야만 하네 와, 진짜 노래 잘 부르네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노래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룡 씨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노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노래가 이영희 씨의 살아할 이유인데 네. 이영희 씨가 바로 무룡 씨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노래를 경연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요? 더군다나 이 노래가 어머니가 직접 작사까지 했던 어허.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런 노래인 거죠. 어허.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무룡 씨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불러야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로 무룡 씨가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감동적으로 불렀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울림을 주는 목소리까지 좋은데 제가 저 본방송 볼 때 보니까 무룡 씨 눈에 울림을 넣어서 눈물이 맺혔던데요. 아, 사실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엄마가 만든 노래를 직접 부르면 얼마나 울컥하겠어요. 그러겠네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내고 이겨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저기서 자칫 눈물을 흘려버리면 이제 모든 게 음정과 박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래서 윤명성 작곡가도 어머니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쉽지 않다. 네. 감정 자제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침착하면서 슬픔을 잘 표현했다. 이게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만 있지 흐르지도 않고 네.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에 진실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신유 씨는 무룡 씨 보면서 하관이 노래 잘하는 하관이다. 그런 이렇게 하관도 있나 극찬을 봐요.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무룡 씨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왜 뭔데요? 가사 실수를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사실 연예인 대표단에서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어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야, 옥의 티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들은 것처럼 와 진짜 노래 잘한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내심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안타깝게도 오룡이 나르샤는 방어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 왜요? 그동안의 결과를 한번 쭉 살펴보면 네. 본선 3차전 1라운드 디너쇼에서 2등이었습니다. 네. 으쌰으쌰 으쌰으쌰, 잘해보자 네. 했죠. 그래서 오룡이 나르샤 2라운드 최악차전 누가 나왔죠? 해병대 출신 네. 이수호 이수호 씨가 씨. 나 최악체 아니야 라는 걸 딱 보여줬습니다. 네. 30점 추가 획득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최강잔에서 마지막 무룡 씨가 선전을 했으면 1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결과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수 81점이 연예인 대표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가사 틀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결국 이 오령이 나르샤는 최종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 물론 이제 3위도 굉장히 잘한 거고 잘했죠, 이까지 네네. 오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결과는 결과잖아요. 팀 전원이 준결승 진출은 하지 못했고 무룡 씨도 탈락의 고배를 맞았습니다. 어머. 따라서 오령이 나르샤에서는 이수호, 김중현 씨만 준결승 14인에 진출했습니다. 야, 이런 게 인생인가요? 진짜 노래 잘한다고 참 다 되는 게 또 아니네요. 어쨌든 이제 준결승에 오른 14인의 무대를 또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본방송도 또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축의금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늘 논란의 대상인데 축의금 1,000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5만 원 내야 되냐, 3만 원 내야 되냐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1,000원이라니요. 어머.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뭘까요? 겁니다.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보러 다니는 사람. 내 결혼식도 아닌 남의 그런 사람 결혼식을 있어요? 네. 주말마다 다니는다고 하는데 네. 이 글 작성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진 않는데요. 주말만 가면 결혼식 투어 다녀요. 어머. 왜일까요? 결혼식 이유가 투어? 있습니다. 네. 지역 내 웨딩홀을 싹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냅니다. 보통 이제 축의금 받는 곳에서 축의금 봉투 내면 식권을 주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허. 자, 중요한 거 그럼 축의금을 얼마 내느냐?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하는데 어머.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좋은 것이면 5,000원. 이름도 적어야 되는데 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아, 너무 얄미운 사연이네요. 지금 살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콧구멍이 2개라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 이 사연을 듣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결혼식 뷔페 투어.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남성이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명을 쓰지. 아하. 그러니까 가명을 써야죠. 그러네요 또. 네. 그리고 참 외로운 사람인가 봅니다. 혼자 저렇게 주말마다 온갖 결혼식장을 다 도는 걸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냥 가서 그렇게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가끔 예식도 본대요. 어머. 예식을 딱 보면서 저기는 내년쯤에 이혼하겠네. 어머. 아 저기는 좀 뭐 오래 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네. 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갔던 땡땡 웨딩홀 밥이 제일 맛있다. 이 사람 뭡니까 진짜? 아 웨딩홀 투어 이거 시간 때우기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일단 진짜 표현도 참 결혼식장 투어 또 뷔페 투어를 하고 있는데 입장 바꿔서 이 사람도 뭘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도 언젠간 결혼할 거 아니고 이런 자기 결혼식에 이런 뻔뻔한 하객이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진짜 어떨까요 이 사람은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 결혼식에 저런 뻔뻔한 하객이 왔다 간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그러겠죠, 진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게 누구보다도 쉽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나의 좋은 일에 이렇게 사람이 와서 1,000원 내고 밥 먹었으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찾아가지고 막 고소하고 법적 절차 밟고 이런 게 굉장히 번잡하고 힘들고 그러겠죠, 안 맞아요. 하고 싶잖아요. 네. 아마 이 사람도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심보가 못된 것 같습니다. 어머, 이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입으로만 떠들면 그나마 우리가 몰랐을 텐데 이걸 버젓이 올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축의금 관련 사안이 우리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공분하는 분위기입니다. 어. 그러면서 기상천외한 사람들 참 많다. 네. 범죄자들이 저런 마인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부끄러움도 모른다라고 이제 공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한 분들을 위로하면서 불쌍한 사람한테 인심 썼다고 생각하시라. 아이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은 만약에 이런 하객이 왔다면 분노는 치밀지만 법적 대응은 좀 번거로우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이런 행동이 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충분히 처벌 가능한 어머. 행동입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뭘 사기쳤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전에 똑같진 않습니다만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에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앙금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요양원 사무국장하고 물리치료사가 옛 동료 결혼식장에 가서 봉투에 1,000원씩 29장을 어머. 만듭니다. 그리고 네. 그걸 넣고 식권을 40장. 허허. 이제 봉투 넣었으니까 그만큼 식권을 가져가려고 하다 좀 더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니까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다 1,000원씩 들어 있었던 어머 거예요. 어머.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통 그 결혼식장에 가서 하는 식사가 뭐 작게는 한 5만 원, 비싸면 15만 원, 20만 원까지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1,000원을 내고 그런 식사를 먹는 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어머.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 당사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 적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한 군데 혼자 가서 먹은 거기 때문에 처벌은 아마 저거보다 좀 낮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명백히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 올린 분도 아니에요. 일단 올린 사람의 행동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
혹시 지금이라도 내일 토요일이죠. 또 일요일 있죠. 이번 주말에도 이런 행동을 할 거면 그냥 접어. 이제는 좀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착실하게 좀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식당 가서 혼자 돈 내고 밥 드세요. 맛있는 밥.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니까 그걸 꼭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포항에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포항 물회특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굉장히 아찔한 영상입니다. 아하.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자정을 넘긴 시각입니다. 텅 빈 해안도로를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어머! 지나갑니다. 네. 굉음과 함께 차량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아이고. 번쩍번쩍 나기 시작하죠. 바로 이 차가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은 겁니다. 어허. 사고로 인해서 차량 범퍼가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변압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아, 저게 변하기 우리가 여러분도 이 길 가시다 보면 육중화 개성이 네모난 이거 철제로 된 그게 아마 변압기인가 봐요. 허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변압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되면 진짜 정전이 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하.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어요? 어제 밤 12시 15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저렇게 도로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에 있는 지상 변압기 들이받아서 승용차 앞 범퍼가 저렇게 부서졌고요. 어허. 변압기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남성은 가슴 통증 호소해서 운전자와 동승자 같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275세대입니다. 인근 거의 300여 세대 가까이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요. 무려 정전이 12시간 가까이 지속이 돼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하하. 근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하재근 평론가님. 12시간 정전됐으면 세상에 주민들 난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방은. 그러니까 겨울에 12시간 정전이면 이 추운 겨울에 난방 문제가 추워서 굉장히 일단 고생을 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동파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당장 동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얼고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게 반복되면 관이 노후화돼서 아하.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저 지역이 물회특구라고 하는데 네. 물회특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회 관련된 영업집이 많다는 그러겠네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업용 냉장고, 수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전기가 끊기면 아하. 거기서도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목격자분과 인근 주민들 상인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쾅 하면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기 들이받은 거예요. 사람들 다 나오고 이제 정전 다 꺼지고. 다 고깃집이거든요. 횟집이라서 생선들 다 아침에 죽고 저희도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어제 12시부터 해가지고. 어머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전 때문에 생선들 다 죽었대요. 세상에 전현 평론가님. 예,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물회특구입니다. 대부분의 횟집들인데 횟집들은 전력이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어허. 왜냐하면 수조 여러 가지 장치가 연결이 되어 그러네요. 있기 때문인데 전기가 끊기니까 이 상인들이 막 비상에 걸린 거예요. 수족관에다가 외부로 이제 산소 공급 장치 연결하기도 하고 다른 식당 수족관으로 물고기도 옮기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피해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다량의 생선이 폐사하고 말았고요. 아이고. 전기 공급이 12시간 이후에야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조가 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심 영업도 허탕을 쳤다고 아이고 하죠. 어떡합니까 이분들.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요. 네. 그 차량의 파손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부딪혔다고 볼 텐데 왜 사고가 난 거예요? 일단 도로에서 난 사고도 아니고 인도에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속도도 아까 굉장히 빨랐죠. 그렇죠. 정상 운전이었을까요? 아하. 딱 봐도 아닐 것 같죠? 네.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아하.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고 12시간 정전을 일으켰어요. 이거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할 것 같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보험 처리를 통해서 피해를 전액 배상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운전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예전에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처리가 일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기 부담금만 하면은 나머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하면서 이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에게 훨씬 큰 책임을 지우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민들은 보험사 통해서 먼저 전액 변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 진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다는데 대체 어떤 사진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임신 31주 차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 너무 귀여워요. 이게 굉장히 화제인데요. 태아 얼굴 잘 안 어머! 보이지만 V자 보이시죠? 설마요 이거? 태아가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이 한 부부가 이 사진을 올린 건데요. 엘리라는 이름의 태아인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진짜 완벽해요. 부위가 대박 사건. 전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성 같아서 누리꾼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했더니 이 아이의 부모가 네. 맞아요. 진짜입니다 하면서 어머.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 아이 벌써 복중에서부터 하정현 평론가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15초 드릴게요.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누리꾼들이 너무 멋지다, 환상적인 사진이다, 태아 손가락 5개 다 있다, 축하해.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모님한테만 선물 준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즐거움을 줬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